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네, 발달장애 아동의 이 발달장애 극복을 위해 엄마 아빠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이 책을 제가 집필을 했는데요. 자, 이 책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튜브 대학원 시간이에요. 네, 발달 재활 대학원 시간입니다. 요즘에 그 장애아동 발달 재활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연구를 하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그 아동 발달 지원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그것을 계속해서 국회 쪽에다가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건 뭐냐 하면은 의무발달 검사, 의무적으로 발달 검사 12개월, 24개월, 30개월 때 의무적으로 발달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발달에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바로 우리가 그 의무 재활이 진행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은 조기 발견, 조기 재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발달의 효과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만약에 발달 재활을 전개한다 그러면은 효과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조기 발견, 조기 재활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 네, 이것을 반드시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아동 발달 지원에 관한 법률 진행을 계속 해왔는데 요즘에는 이제 장애아동 발달 재활 그 바우처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바우처 제도, 네, 지역사회 서비스 바우처 제도도 시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아동 청소년 심리 지원 서비스라든지 아동 정서 발달 지원 서비스, 뭐 언어 발달 지원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굉장히 뭐 바람직한 모습이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지원 체계에 있어서 직접 지원의 원칙을 수행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을 지금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아동 발달 재활의 원리, 네, 많은 분들이 요즘에 보수 교육을 받기도 하고 또 각종 뭐 활동을 하면서 보수 교육을 통하여 자신의 교육에 업그레이드되는 측면들을 원하고 있죠. 그래서 장애아동 발달 재활의 원리를 제가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장애아동의 발달 재활 원리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들은 발달에 적합하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발달에 적합하게. 그래서 우리가 이 저는 이제 유아교육, 특수교육, 뭐 이렇게 아동 치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공부를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의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실상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 이게 서양 학문이 들어오다 보니까 서양 학문의 특성이 모든 걸 나눠놓고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도 보면은 뭐 안과, 내과, 뭐 이비인후과, 외과 이렇게 나눠놓고 구분하고 있어요. 근데 한의학은 그렇지가 않죠. 전체를 보고 있거든요. 전체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면서 그 다음에 이제 미군정 시대를 지났죠. 그러면서 우리의 그 학문의 전통이 단절되는 순간을 맛봤던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우리 문화 말살 정책을 전개했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언어까지도 심지어는 성까지도 바꾸게끔 그래서 창씨개명 그쵸 이렇게 진행을 했기 때문에 우리 학문도 그때 단절돼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제 대한민국이 이 반만년 역사 동안에 학문이 없었던 것처럼 네? 그냥 모든 게 다 이제 서양에서 들어온 그러한 체계를 받아들이고 전개를 하다 보니까 서양 학문의 특성이 굉장히 분석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언어 치료, 뭐 행동 치료, 그쵸? 또 인지 치료,
또 무의식을 가지고 치료하는 프로이드 접근적 치료,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인지정서, 사회성, 언어, 행동을 구분해 놓고 치료하는 그러한 접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반기를 들었죠. 반기를 들어서 우리가 융합적인 교육을 해야 한다. 융합적인 교육. 그리고 이 장애아동을 과거에는 우리가 자폐증, 그러니까 의사들이 이론을 정립할 때 이 병이라는 개념을 넣었던 거예요. 그게 자폐증, 병증자를 넣은 거죠. 근데 사실상 어떤 병으로 인하여 발달에 지연이 됐다라면은 그 결과는 이제 발달 지연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뇌장애로 인해서 뇌병변으로 인해서 발달 장애가 될 수도 있고, 이게 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또는 뭐 엄마가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아서 임신 중에 이래서 아이가 뇌가 발달이 지연될 수도 있고, 또는 환경 오염이라든지 또는 유전적인 요인이라든지 또는 생후에 자극이 부족했다든지 또는 어떤 불행한 가정 환경으로 인해서 아이가 충분한 자극을 못 받았다든지 또는 뭐 부모님이 굉장히 많이 바빴기 때문에 아이하고의 충분한 발달적 상호작용이 부족했다든지 또는 과잉학습이 진행됐다든지 또는 뭐 사람과의 상호작용보다 영상 매체 또는 이런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거와 또 많은 상호작용이 진행됐다든지 그렇다라면은 발달이 지연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과는 발달이 지연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달을 검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 시간에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 발달 검사를 정확하게 해라. 그리고 발달 검사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측면들은 조화와 균형이다 라는 거예요. 발달은 조화와 균형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요즘에 많은 분들이 IQ는 지능지수, EQ는 감성지수 뭐 이렇게 해가지고 IQ 쪽으로 인지적인 교육 쪽으로만 접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인지적인 발달은 전개가 됐는데 정서적인 발달은 안 되는 거예요. 네, 이거 발달의 불균형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짚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서양 학문의 한계가 이런 부분들을 짚어내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상 인간의 발달 원리를 보면은 인간이 하나잖아요. 그래서 MBPA 과학에서 얘기하는 게 정신, 뇌, 신체 이론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신과 뇌와 신체는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 서양 학문은 정신과 신체가 두 개냐 하나냐, 심신이원론이냐 심신이론론이냐 이런 거를 이야기할 때 정신과 뇌와 신체가 하나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정신과 뇌와 신체가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정신과 뇌와 신체는 우리 환경과 영향을 받죠. 이 환경, 사회 환경.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또 이 사회나 자연이나 조금 더 나가면은 이 어떤 우주와 하나인 거예요. 하나인 거. 하나라는 입장에서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학문을 접근해 보면은 사실상 인지정서, 사회성, 언어, 행동도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측면들은 발달을 정확하게 검사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인지는 이제 생각하는 능력이겠죠. 인지적 능력, 정서, 감정의 발달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감정 발달이 되고 감정 조절까지 인지정서, 사회성, 다른 사람과 관계 맺는 능력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언어 능력, 그 다음에 행동 능력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인지정서, 사회성, 언어, 행동의 영역을 우리가 검사를 해보는 거예요. 발달 검사를 해보면은 이 아이가 현재 인지적 수준은 어느 정도에 와 있다. 정서적 수준은 어느 정도에 와 있다. 예를 들어서 7살인데 인지 발달은 뭐 예를 들어서 3세 수준에 와 있고 정서 발달은 12개월 수준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인지와 정서의 발달을 우리가 균형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활동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언어라는 측면들, 이 언어는 사실상 이 언어 안에 인지와 정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인지, 내 생각을 말하고 내 감정을 말하고 내 기억을 말하죠. 그러니까 인지, 정서, 기억을 표현하는 게 이게 언어인 거예요. 행동도 어떨까요? 행동 안에 인지가 들어가 있죠. 그쵸? 내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죠. 그 다음에 내가 내 기억을 찾아서 행동할 수 있게 되고 내 감정을 표현하는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지정서 기억, 인지정서 기억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사회성이라는 측면들은 뭐예요? 나의 인지정서 기억을 언어와 행동, 표정으로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이 그게 사회성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발달의 모든 핵심을 통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통찰 없이 우리가 학문을 진행하다가는 나중에는 좀 공허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뭔가 좀 찜찜할 수 있어요. 뭐냐 하면은 명확성이 떨어지는 거죠. 명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저도 제가 많은 학문들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게, 이게 서양 학문들이 모든 학문들을 찢어놓고 접근했기 때문에 뭔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뭔가 이렇게 융합적인 측면, 총체적인 측면으로 생각할 때는 생각에 제약이 있는 거예요. 네? 뭔가 좀 찜찜하고 뭔가 통쾌하지 않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학문을 본질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인지가 뭐야, 정서가 뭐야, 사회성이 뭐야, 언어가 뭐야, 행동이 뭐야, 이렇게 파고 들어가 보면은 이게 바로 인지였구나, 이게 정서였구나, 이게 기억이었구나, 이게 언어였고, 이게 행동이었고, 이게 사회성이었구나 라는 사실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정확한 발달 검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죠. 저 사람이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감정, 그리고 어떠한 이 언어를 보면은 그 사람의 어느 정도의 뭐 사상이라든지 관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어떠한 관을 가지고, 관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 이거 똑같아요. 아이들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그 아이의 행동과 언어,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는 능력, 그리고 행동이라든지 이러한 측면들을 우리가 면밀히 관찰해 보면은 아이의 발달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진품 명품을 구분하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발달 검사를 계속 하다 보면은 계속 거기에 몰입해야 돼요. 몰입하고 고민하다 보면은 아이의 발달 수준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럼 어떻게 그 발달 수준을 알아야 합니까? 한다 그러면은 그 발달 검사 목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특수교육이나 이 아동 이 치료 분야, 뭐 놀이 치료가 됐던 음악 치료, 미술 치료, 이런 치료 분야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필히 중요한 게 유아교육을 공부해야 돼요. 유아교육. 왜 유아교육을 공부해야 하냐 하면은 이 비장애 아동들, 그러니까 일반 아동들이 어떠한 발달 과정을 걷는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저는 비장애 아동들을 많이 가르쳤어요.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서 비장애 아동들을 굉장히 많이 가르치다 보니까 그 아이들의 특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또 그 아이들이 주고 있는 어떤 그 느낌, 이런 것들을 저는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장애 아동들을 만났을 때 그 아이들의 어떤 면이 부족한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특수교육을 하고 싶다, 또는 무슨 치료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중요한 게 특수교육 기관에 가가지고, 또는 장애아동 발달 재활 기관에 가서 참관하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유치원, 어린이집 가서 비장애 아동들의 발달의 그 특성들을 명백하게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아교육을 왜 공부하라 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발달 그 특성을 공부하라라는 거예요. 태아기 발달 특성, 그리고 비장애 아동들의 태아기 발달 0에서 12개월, 12에서 24개월, 24에서 36개월, 36에서 48개월, 48에서 60개월, 60에서 72개월의 발달 특성이 어떠한가를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헤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걸 명확하게 알 때 우리는
정확한 발달 특성을 짚어내게 되고 그걸 가지고 재활의 방향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장애아동 발달 재활 원리에 대해서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집중해서 듣다 보면은 아마 좀 이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좋아요 또 계속해서 영상들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